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병의원엔 2가지 백신을 맞으려는 이 고령층 고위험군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감기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고 백신을 맞아도 걸리더라 해서 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접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관리청에선 고령자들에게 2가지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치명률이 일반인의 40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독감과 동시에 감염될 경우에 치명률이 더 올라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맞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정말로 많은 감기 코로나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접종 대상이신 분들은 오늘과 주말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관한 뉴스들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마법의 정리정돈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의 집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연의 정취를 즐기면서 달리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퇴근길이나 주말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처럼 모여뛰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붐인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는 42.195km가 풀코스고요. 5km나 10km씩 뛰기도 하는데 무엇일까요? 최근 송기정 선수의 실화를 다룬 영화도 등장했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중대재해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미루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공동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105개 단체들은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등 활동에
소송에 나섰습니다. 네. 단체들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2,045명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대재해,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 사고가 몰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팩트체크 결과는 어떻나요? 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19,850명입니다.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시민단체들이 언급한 12,045명이 맞고요. 전체 산재 사망자 수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입니다. 근데 60%도 굉장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네. 근데 시민단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대상은 모두 671곳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80%가 발생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중대재해, 예를 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이런 걸 이제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이것만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 전반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이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많다는 거는 숫자로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의 쟁점이 뭔가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에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 반면 재계와 정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면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년 이상 사망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법 적용 유예 기간을 3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60%가 법 준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또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한쪽은.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펴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재직 응답자 2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요.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59.2%로 나왔습니다.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40.8%로 적었는데요. 네. 중기중앙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6월 8일 날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 제목이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가능하다는 응답이 59.2%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왜곡이죠. 그러네요. 예. 그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돼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으로 정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법 적용 유예 필요하다고 현장 여론이 알려진 바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를 인용한 건데요. 이 조사에서는 앞선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조사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왜곡이라고 얘기했던 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힘을 실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83만 사업장 가운데 예산과 인력 준비가 부족한 40만 사업장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용 유예 연장에 이 무게를 싣는 것 같네요. 네. 그 애초에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극약 처방 성격이 짙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죠.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사업주가 책임지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 산재 사망자 수는 2,22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1991년에는 2,299명이었어요. 근데 이 산재 사망자 수가 2003년에 2,923명까지 치솟은 이후로 소폭 하락은 했지만 줄곧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산재 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 발생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자 김용균 씨 유가족이 단식 투쟁을 펼치고 10만 명이 서명한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죠. 그래서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법 제정 당시에 소규모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커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당시 부여했던 유예 기간이 내년 1월 26일이면 끝이 나는 거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추세는 어떻습니까 요즘? 2015년 이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로 봐도 2021년에는 1,359명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는 1,372명으로 늘었네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노동계에 준비할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하라 이런 내용의 법안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그리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내년 1월 27일이 다가올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라 이런 재개 압박은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기업과 한몸이라고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개 요구를 수용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게 되겠죠. 예.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머무는 공간을 정리정돈만 잘해도 이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집을 만들어가고 부와 운을 부르는 정리정돈에 대해서 그 방법과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마법의 정리정돈 시간인데요. 오늘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마법의 정리정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객들이. 그렇게 그래요? 네. 고객들이. 마법 같습니다. 정리정돈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는 물론 이제 아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보시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많이 그러시죠. 뭐 저희 집은 방송에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뭐 2% 부족합니다. 2%.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집은 한 2분 정도만 오셔서 정리를 해도 다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 시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리정돈 컨설팅 업계에 계신다고요. 예, 거기 또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이게 청소와는 좀 다른 거죠, 정리정돈. 그렇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집을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면요, 정리를 못 하신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청소의 개념과 정리의 개념과 정돈의 개념이 좀 섞여 있어요. 청소와 정리와 정돈의 개념이 그러니까 섞여 있다. 본인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 섞여 있고 그 안에가 지옥이군요. 네. 물건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상자 쇼핑백 박스 안에 물건들이 섞여 있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깔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깔끔하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있지 않으면 깔끔한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는 사실 먼지, 쓰레기, 곰팡이가 대상이고요. 청소해 보시면 알지만 물건을 자꾸 집어넣죠. 근데 정리는 물건을 다시 다 꺼냅니다. 그리고 먼지, 쓰레기가 대상이 아니라 물건과 저는 가장 집중하는 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이요? 네,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집에서 카페 공간, 우리 집에서 뭐 힐링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뭐 재택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오피스 공간, 요즘에 홈트라고 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뭐 영화 보는 곳이 영화관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정리하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치우면서 자꾸 정리를 했다라고 하죠.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사 왔을 때 이사 업체의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준다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사하면서 정리까지 해주길 원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 정리 정도는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물건을 집어넣는 거지 정리는 전혀 아니죠.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잘 꺼낼 수 있게 배치하는 게 정리 정돈인데 많은 사람들 그냥 빈 곳에 넣고 문 닫으면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내 눈에 안 보이면 네, 깨끗하다. 맞습니다. 예. 네, 이 대표님께 컨설팅을 의뢰하는 그 집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정리정돈이 어려워서 요청하는 맞습니다. 집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집들 실제로 가보면 어떤 거예요? 일단 저의 상상에는 난리가 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초반에 제가 이제 11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솔직히 저장 강박증 집과 청소가 필요한 집과 쇼핑 중독 상담을 받을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집의 구분을 저도 잘 못했어요. 잠깐만요. 새 집이 있는 거네요. 네. 저장 강박. 네, 쇼핑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네, 네. 그리고 청소가 안 된 집. 그러니까 그런 집은 어쩌면 그냥 정리만 해도 100% 바뀐다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되돌아갈 가망성이 많아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네,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정신과 상담.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리를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저 또한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정리를 하러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을 열리지 않아서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문을 따고 나와서 정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정리가 필요한 집, 청소가 필요한 집, 진짜 버려야 되는 집 다양한 그 케이스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저도 참 놀란 적이 저는 많고요. 굉장히 충격인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집안에서 못 사시는 분도 봤어요. 가족들이 뭐 친정에 가서 아예 잠잘 공간이 없어서 한 가족이요? 네. 뭐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 위에, 식탁 위에, 뭐 옷장 위에, 세탁기 앞에 물건들이 쌓이니까 그 집에서 거주가 안 되니까 아예 친정에 다 식구들이 가서 이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할 때까지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저한테 지금 상태에서 의뢰를 하신다고 해도 무턱대고는 가지 않죠. 그래요? 네. 지금 왜 이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언제부터 이랬느냐. 근데 그 사연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정리라는 것을 결과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문제네.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아니고 그 사람과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본인이 뭐 암에 갑자기 걸렸다든가 뭐 남편이 뭐 교통사고로 떠났다든가 아이가 뭐 자폐아로 갑자기 판명이 났다든가 그러니까 집안 내에 아주 큰 이슈가 생기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지금 2023년인데 물건을 다 꺼냈는데 유효 기간이 동일한 겁니다. 2015년이에요. 2015년 라면, 2015년 밀가루, 2015년 간장, 2015년 소금, 2015년 과자.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지?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식재료를 안 먹을 수 있지? 가능해요? 네. 근데 그 해에 이 사람은 시간이 멈춰진 거예요. 예,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다가 어떤 가족의 이슈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그 시간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리를 이렇게까지 된 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이렇게 정리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어? 이렇게 버리지 않을 수 있어라고 저 또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거 저도 굉장히 가볍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정리정돈 배워야겠다 이거다 네. 이랬는데 굉장히 이런 정리의 스킬만 배우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을 어쩌면 옷 접는 기술 좀 많이 잘 넣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왠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약간 그 위치. 네. 네, 오늘 이런 거 듣는 시간인가 이런 네, 마음이었는데 아이고 아니네요. 근데 막 그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혹시?
정리가 꼭 필요합니까? 네, 맞아. 이런 질문도 받을 것 같아요. 가장 진짜.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요? 예,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이제 강의도 런칭도 많이 하는데 보통 솔직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정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꼭 하고 살아야 돼요? 뭐 정리 안 하고 살아도 뭐 크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지 않아요? 네, 뭐 내가 사는데 제일 편한 위치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시고 특히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중에 돈을 정말 많이 버시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혹시 고시원에 사셔도 되죠. 혹시 반지하나 옥탑에 사셔도 되죠. 뭐 노상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앞에 언젠가는 좋은 집에 살 거야. 좋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하고 좋은 거 먹고 그게 의식주 삶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월세니까 전세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집에 살 거야. 그때 정리가 필요한 거지.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정리 안 하면 많은 물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못 찾아서 또 사죠. 정리가 잘 되면요. 어쩌면 우리 집에 볼펜 한 자루만 있어도 되고요. 가위도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박스 테이프 줄자도 한 개씩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TV 한 대, 세탁기 한 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리가 없고 물건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기 때문에 물티슈도 뭐 수십 개씩 있어야 되고 화장지도 몇 놀씩 있어야 되고 볼펜도 책상에도 있어야 되고 화장대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도 있어야 되고 식탁에도 있어야 되고 거실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별다른 물건이 없어요. 생활 필수품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물건이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찾죠. 시간 낭비죠.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집이 늘 좁아요.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면 똑같죠. 또 그 큰 집이 좁아지고. 그래서 또 물건 사서 쟁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넣는 시간, 찾는 시간, 시간 낭비, 공간 낭비죠.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받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부모들이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자식들이 대물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오늘 나가 큰일이 나지 않으니까 뭐 정리 좀 안 하고 살면 어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은 뭐 그냥 와서 잠만 자는 공간이고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네네네. 특히 요즘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을 쓰셨는데 잘 되는 집들의 비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사고 싶은 성공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정리가 잘 되는 집을 만들고 이게 또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사실 요즘에는 좀 잘 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오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혼에서 출발해서 둘째 출산까지 제가 본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뢰를 했을 때는 결혼 전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처음부터 정리를 잘했던 분도 있었고 잘 못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리 후에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너무 기분 좋게 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쉴 수 있고 잘 쉴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도 그런 집에 가면요. 또 2차적으로 일이 또 쌓여 있어요. 나의 시간이 없어요. 나의 공간도 없고 나의 시간도 없고 결국은 그냥 치우다가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늘 복잡한 생활. 근데 호텔에 가면 카페에 가면 나한테 집중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했지? 날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성공하면 무조건 정리해야 돼. 뭐 성공하려면 이게 아니라 아주 가장 기초 단계예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쓰레기 같은 집에서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시간을 벌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그럼요. 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다양한 주제로 네. 오늘 정리정돈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배워볼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모님 집 정리예요. 네.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집은 일단 안 쓰는 물건들이 많고 그래서 또 공간도 좁아지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정리정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자녀분들이 요즘에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가장 먼저 저에게 의뢰하시면서 말씀하신 동일한 주제는 버리기입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잠깐만요. 근데 자식들이 네. 저희 부모님 집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저항 안 하시나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거죠. 나는 편한데 왜 그러냐. 그런데 얼마 전에 의뢰하신 분은 뭐냐면 아드님이 의뢰를 했는데 부모님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도 환경이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명절에 안 오셨답니다. 계속 이제 가족끼리 의논을 한 거죠. 정리를 좀 하자. 우리 같이 하자. 해보면 아시겠지만 싸움만 됩니다. 왜 이걸 샀냐. 왜 안 버리냐. 이걸 그렇죠. 왜 두냐. 그려져요. 어머니는 필요하다. 쓸 거다. 나중에 쓸 거다. 언젠가 쓸 일이 있다. 다 돈 주고 산 거다.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논하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유는 전문가가 갖지 않은 아드님과 어머님이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주관적으로 필요한 거고 아드님은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항상 버리는 것에 집중한 정리를 합니다. 버리는 거는 정리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버려서 깨끗해진다면 청소지 정리가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집에 버릴 물건이 더 많으면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 집에 버릴 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버릴 게 더 많지는 않아요. 저는 물건을 쓰려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지 버리려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정리를 싫어하시냐면 다 버릴 것 같대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와서 나는 되게 소중한 거고 나는 되게 아끼는 물건인데 막 갖다 버릴 것 같답니다. 그것도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라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 나의 민낯, 나의 치부, 나의 이런 자식이라고 해도 다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두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게 나중에 할게 계속 미루시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진짜 필요한 게 정리거든요. 항상 저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아끼시고 안 쓰시지? 이런 안타까운 게 정말 많이 느껴요. 뭐 어떤 게 못 있어요? 찾아서 못 쓰시는 게 되게 많죠. 예쁜 그릇도 항상 아끼시느라고 안 쓰세요. 나중에 쓰시려고 보자기를 꼭꼭 쌓아놓고 은수저도 있으시고 놋그릇도 있으신데 항상 쌓아놓으시죠. 너무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젊어서 그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하게 맞습니다. 사셨어도 나이가 들면 좀 힘들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관절 아프시고. 아무래도 체력이 맞습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저에게 이제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식들과 해서 안 되겠다는 걸 본인도 느끼세요. 왜냐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본인이 답답하시고요. 갑자기 몸이 아프신 경험을 하시면 얼마 전에 뇌출혈에 쓰러진 어머님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제는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좋은 물건들을 조금 더 빨리 정리해서 사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그래요. 그냥 자식들에게 이거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본인이 다 이거를 끌고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나 죽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집 정리를 스스로 하신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 근데 일단 그 버리는 게 정리정돈의 전부가 아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예. 그 부모님들은 일단은 쌓아놓고 안 쓰는 건데도 버리는 거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는 맞아요.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게 얼마나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다가. 네. 그냥 의자 발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이제 고관절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때 절실히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강하실 때는 나이가 한 70, 80 되셔도 이제 건강하실 때는 그거 필요성을 그래도 좀 덜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프면 이제 그때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떠난다면 이 물건을 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갑자기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의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식에 대한 이제 미안함인 거예요. 이 물건들을 내가 다 그대로 남겨두면 이게 유산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절실히 좀 느끼시죠. 네네. 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 집 정리할 때는요.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뭐 2, 3일 걸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건마다 사연이 있을 거고 그 맞습니다. 사연 얘기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정리를 해도 이틀 뭐 3일 걸리는데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와서 정리를 하면 이게 뭐 2, 3일 가지고는 안 되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의 모든 물건이 한 번은 나와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 넣었지? 이 물건이 언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은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물건은 오랫동안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인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물건이 있거든요. 예전에 썼던 거, 지금 쓰는 거, 앞으로 필요한 거. 너무도 다양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절대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방만 정리해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은 어머님 컵 정리만 해드려야 되겠구나. 오늘은 밀폐 용기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모으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모으는 것만으로도 정리의 반이에요. 모으면 많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도 버려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밀폐 용기가 100개가 넘는다면 어머님이 그게 필요하지 않죠. 그만큼은. 본인 반응은 어때요? 깜짝 놀라시죠.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선순위가 아주 순식간에 정해져요. 빠르게. 네. 왜냐하면 새 물건은 당연히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죠. 그러면 오래돼서 누런 밀폐 용기와 지금 새 밀폐 용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버려라 말아 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모으는 작업만으로도 버릴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정돈인데 자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방에서만 또 모아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무슨 말이에요? 이 방에서만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안방에만 만약에 쉽게 말해서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이 안방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집에 가면 거실에서도 화장하시고 식탁에서도 화장하시고 욕실에서도 화장하시고 창고에도 새 화장품이 있어요. 그럼 화장품 정리다 그러면 화장품은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다시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서랍 하나 열어서 예쁘게 접고 정리했어. 속옷 접고 끝. 수건 접고 끝. 그게 아니라 수건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수건을 다 한 번 모은 다음에 새 수건이 됐든 쓰던 수건이 됐든 찢어진 수건이 됐든 거기서 쓸 것과 버릴 것과 접을 것과 보관할 것 다시 나누시는데 이야. 공간이 분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눈에 이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빈 곳에 두거든요. 그래서 못 찾아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종류씩 선택해서 하나씩 종류별로 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실 정리해야지. 공간으로 해버리는 방 정리해야지. 이렇게 서랍 한 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 양말이 한 서랍에 다 있어. 그러면 여기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양말이 건조대에도 걸려 있고 빨지 않은 것도 있고 새 양말도 있고 뭐 서랍에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야,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큰 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종류 하나씩 해보면.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하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될 얘기도 하루에 안 되겠네요. 뭐 부모님 뒷정리 얘기하면 뭐 10가지, 20가지, 20가지, 30가지가 있는데 네. 글쎄요. 그거 하나하나씩 배워 가셔야죠. 지금 준비한 게 오늘 나눠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요.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법의 정리정돈 정말 마법 같은 얘기들 그리고 굉장히 또 철학적이기도 하네요. 네, 과거, 맞습니다. 현재, 미래가 물건을 네, 보면 안 다. 네. 예. 정리하시다 보면 아마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 집 정리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추억이 부모님 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집을 정리하면서 나의 추억도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죠. 네, 일단은 저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고 부모님 집 정리로 싸우지 마시고 네. 이 방송을 듣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마법의 정리정돈 오늘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부모님 집 정리해드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마라톤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인사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